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비공개 출장 조사, 일각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검찰을 소환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그만큼 이 검찰의 이번 조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사안 하나하나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제 있었던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3부 토건 주가 급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런 현안들 하나하나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현정 민주당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의원님 어제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열심히 질의하신 모습도 봤는데, 그건 저희가 뒤에 말씀을 더 나눠보도록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검찰 조사 이게 파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도 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총평 어떻게 좀 지켜보셨습니까? 일단 항상 그 윤석열 그 정부에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 되잖아요. 네. 그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먼저 좀 들고, 이것도 전형적인 이제 국면 전환용 이제 물타기. 뭐 이런 이것이고, 네. 그 이원석 총장한테 거의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 쿠데타를 일으킨 그 서울중앙지검장과 네. 대통령실 간의 약속 대련에 의한 그 뭐랄까 이렇게 짠맞추기식 그 수사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원래부터 좀 예정돼 있었죠. 그 7월 초중 정도에 그 윤석열 이원석 총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장 이름이 뭐죠? 이창수 지검장한테 반드시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제3의 장소에서 할 것을 이렇게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비공개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는 김건희가 이원석 이제 김건희가 검찰을 소환했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건 대단히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그 공개냐 비공개냐 이 문제는 변론이에요. 그런데 검찰청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그것도 참고인도 아닌 피의자가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그것도 그 대통령 경호처의 부속 청사에서 수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것은 그냥 그 이미 결론을 내놓고, 그거 결론을 내놓고 이제 국민적인 이제 비판의 여론이 높으니까 그걸 잠재우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라고 누가 봐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경찰 수사 받아봤거든요. 수사 받아봤는데 이제 물론 다 무혐의로 끝났지만, 어디서 받으셨어요? 그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고발당해가지고 국민의힘 당원한테 제가 방송에 패널로 나간 그 멘트가,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작년에 왜 그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 있었잖아요. 재보궐선거 때 제가 그 김태우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했다라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고발이 당했는데, 그게 23년 그 10월달인가 고발이 됐었는데, 그 6개월이 다 돼가지고 총선 바로 전에 저한테 소환 통지가 왔더라고요. 이거 선거 개입하는 거냐, 내가 막 그랬더니, 그러면 제3의 장소에서 수사를 받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3의 장소 그랬더니 보니까 다른 경찰청이더라고. 다른 경찰서. 결국은 경찰서에서 받는 거죠. 제3의 장소가 경찰서였다. 그 경찰서나 검찰에서 이렇게 수사받으면 되게 이축이 됩니다. 이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거를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그 수사를 받는 것 자체가 그 이미 오히려 검사가 이축됐을걸요. 그렇죠. 이 전화기도 못 쓰고.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는 걸 봐서는, 저는 이번에 이 소환은 이 시기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장소도 그렇고 다 모든 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적절했다.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지금 조국혁신당 대표도 김건희 여사 이제 중전마마가 아니라 여제다, 측천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던데,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혹을 이렇게 검찰이 출장 조사로 마무리하고 종료시켜버리는 수순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것들은 왜 수사기관이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냐, 정말 최고의 권력자냐 결국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고 노회찬 의원 계셨잖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법 앞에 10,000명만 평등하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은 오히려 이제 그 김건희 여사 앞에만 네. 서면은 이제 모든 검찰권이 다 서버리는 거지 그 앞에서. 아, 그래서 유아독존하고 있다. 근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이런 그 배우자의 주가 조작 의혹을 그러니까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이라든지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1억 제3의 장소에서 이렇게 제3의 비공개로 조사받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검찰의 내부의 문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 말을 검찰 국가인 경우만 이게 가능한 것인데 네. 어떻게 이게 그 김건희 그 여사에 대한 각종 의혹에 대한 그 국민들의 알 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모든 관심사인데 이것이 검찰 내부의 문제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것 자체를 보면서 네. 이거는 정말 우리 사회의 법치라든지 그 민주주의, 국민 주권을 오히려 무시하는 그런 그 또 발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어제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그러니까 사실 뭐 총장 패싱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제 출근길에서 어떤 얘기를 할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지켜봤죠. 근데 거취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뭐 이 이창수 지검장한테 보고를 받은 다음에 어떤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보고를 받고 뭐 질책을 했고 감찰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의 이런 행보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딱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예상된 수순으로 그냥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미 뭐 5월달에 그 서울중앙지검장한테 5월 말까지 신속히 수사하라 그 한마디 한 이후에 완전히 검찰총장 패싱하고 대통령실에서 그 서울중앙지검장도 바꿔버리고 1차장부터 4차장 검사까지 싹 다 바꿨고 예. 거기다가 그 대검의 주요 보직들 이번에 감찰 지시한다 하더라도 감찰국장도 그때 바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 검찰에서 한 상태라서 네. 뭐 검찰 수사 그 감찰을 지시하면 뭐 합니까? 뭐 뻔한 결론이 나겠죠. 뻔한 결론 나고 그리고 그거 논리도 궁색하잖아요.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그 수사지휘권을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에 보고받지 못하게 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뭐 당시에 그 네. 윤석열 총장한테 수사 배제를 해서 그거는 보고 안 해도 된다. 이 논리도 얼마나 그 검찰총장이 그 이번에는 표현을 잘했더라고. 졸렬하다. 그 얘기에 졸렬하다. 이미 그거는 뭐 그 윤석열이 그 김건희의 남편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시킨 거지. 네. 아니 추미애도 저 지금 바뀌었고 검찰총장도 이원석으로 바뀌었는데 왜 그거에 대해서 그건 당연히 그 자연스럽게 풀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아무리 그걸 가지고 이제 이유를 친다 하더라도 명품백 수수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죠.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가지고 이거 검찰총장이 여기에 손을 떼야 된다. 그러니까 보고받지 말아야 된다. 그거는 당시 상황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의 배우자 관련된 얘기였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추미애 장관이 반응을 한 건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이거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걸 안 풀어줬다. 이건 좀 이상해 보이네요. 이거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뭐 이미 다 그 약속대로이죠. 전부 다 이미 뭐 그 지금 모든 그 지금 현재 구도서를 보면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창수 지검장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이것이 전부 다 이미 약속된 그런 그 것들에 의해서 절차가 착착착 진행된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풀어주고 그거를 문서로 뭐 이렇게 풀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상식적인 선에서 해석하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뭐 그 이미 뭐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26일 날 저기 윤석열 탄핵 청문회 지금 또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때 증인으로 채택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이 그 출석을 이제 보이콧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또 하나는 내일 이제 저희가 우리 정무위에서 그 권익위에 대한 현안 질의를 합니다. 업무 보고 받고 첫 이제 업무 보고 받고 현안 질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전에 계속 입법 청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이 명품백 수수와 관련된 그 권익위의 말도 안 되는 그 종결 처리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따져 물을 그 계획이고 그 내일 또 현안 질의를
하면서 또 입법 청문회를 하자고 저희가 요구할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그것까지도 그 감안한 이런 그 저거 꼼수 수사 아니었냐 저는 네. 그것까지 생각이 됩니다. 그럼 검찰이 이렇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를 해서 대통령 경호처 산하에 있는 그 장소에 가서 조사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검찰 수사 결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윤석열 그 검찰이나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온다고. 예상한 대로. 우리 박 기자님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냥 뭐 면죄부 주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뭐. 그러면 검찰이 이런 수사 결과 면죄부로 끝내버리는 무혐의로 끝내버리는 수사 결과 나오게 된다면 예. 그럼 국민들은 당연히 특검 얘기를 할 것이고 여론이 더 커지겠네요. 특검에 대한 여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계속 그 특검을 해야 된 이유들만 계속 하나하나 차고차고 좀 쌓여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 뭐 이게 그 약속 대련의 의혹이 거의 뭐 확실시하다고 생각되는 정도인데 그 의회에 그런 결론이 나올 리가 없고 네. 또 뭐 새로운 뭐 감동이나 놀라움에 국민들이 놀랄만한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서는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그 저는 생각하고 아마도 김건희 여사가 그 조사에서 그냥 청탁은 없었다 돌려주라고 했다 이 말만 되풀이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백 관련된 수사에서도. 예, 그래서 뭐 권익위 조사처는 혐의 없음으로 좀 나올 것 같고 아하. 그래도 다만 이제 이것이 예. 그러면 과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보면 이건 완전히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특검을 넘어서 예. 정말 이제 윤석열 정부 안 되겠구나라는 그 탄핵 청원도 140만이 넘어갔지만 그런 것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계속 강조해왔던 게 법 앞에는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고 성역도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해왔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이 무너진 셈이 됐으니까 어제 이원석 총장이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또 이게 또 대리 사과할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과할 게 아니라 이걸 좀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과를 통해서 예. 그 전 대통령실에 대해서 할 말을 했다라고 저는 오히려 아하. 그 생각을 하고요.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총장은 사실 그만두는 게 가장 큰 저거라고 봐요. 저는 이 사태를 자기 나름대로의 자존심이 생기면서 검찰을 지키는 저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은 그런 얘기는 없고 감찰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서는 지금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도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이렇게 무리하게 비공개 출장 조사를 받고 무혐의 쪽으로 가고 있는 무혐의 처분을 가고 있는 이 모습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왜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그 26일날 탄핵 청원 그 청문회도 예정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너무나 많잖아요. 너무나 많고 또 이제 그 최혜병 특검법도 처리되는 것도 지금 계속 이슈고 네. 또 지금 전당대회 관련해 갖고 좀 막 폭탄 발언들이 막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덮기 위한 물타기의 성격도 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이제 저희가 김건희 특검법 이제 처리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 전에 뭔가 이런 수사가 미진했을 때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그런 명분들을 좀 또 없애려고 하는 그런 차원도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간에 이 수사 결과가 정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뭐 무혐의 종결 처리한다든지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오히려 더 특검을 해야 되는 명분만 줄 것이고 네. 우리 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국정 조사라든지 네. 이런 것들 통해서 계속 진실규명해서 나아가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특검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검 여론이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언급하신 대로 26일 이번 주 금요일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청원 네. 2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2차 청문회 앞두고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 이것도 지금 네. 올라와서 5만 명을 넘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청문회가 열리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오늘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자신의 이제 페이스북에 네.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정청래 입장 이렇게 해서 또 장문의 글을 또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뭐냐면
법대로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정청래 위원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청래 위원장 내가 해임될 사항이 아니다. 국회 법대로 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이런 반응. 아니 그런 지금 뭐 그 정선래 위원장의 그 네. 동안의 그 성격이라든지 해온 행보를 보면 일관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뭐 자기는 당당하다라고 하니까 당당하다. 자기에 대한 청문회도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그게 또 맞는지 안 맞는지 또 증인들도 불러야 되고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고. 그러니까요. 사회는 누가 볼 거며. 그러니까 이 청문회 자체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청원도 이게 이제 5만 명 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 탄핵에 반대하는 청원도 해보자 이런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던데. 근데 결국은 그 모든 그 내용들의 청원들이 네. 결국은 최혜병이라든지 그 5가지 의혹 관련된 이 탄핵 청문회에 대한 반발에서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네. 근데 그 어떤 다른 내용의 청문회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했던 청문회 그 내용들을 다시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럼 우리면 뭐 땡큐죠 뭐. 그러니까 이 청문회를 하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이런 사항들, 뭐 탄핵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정청래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걸 따지게 된다면 결국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다 가져가서 얘기를 또 해야 되니까. 그럼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자.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문회하고 검사 탄핵 관련 또 청문회도 하고 그 다음에 내 청문회 뭐 할 거만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봐야 될 것 같고, 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위원장을 향해서 이 거울을 보면서 성찰해봐라 이런 얘기했더니 정청래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또 거울을 보고 있는 사진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아, 이것도 보면서 저도 정말 정치 고수예요. 정치 그 고수. 정치 고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추경호 의원 권유대로 거울 앞에 섰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 아닌가. 거울 앞에 서서 다짐했다.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굴뚝같이 들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추경호 의원께 감사드린다. 뭐 이렇게도 글을 썼어요. 자, 뭐 이게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추경호 뭐 원내대표나 아니면 이런 해임 청원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아니면 그대로 좀 하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또 비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수입니다. 정청래 위원장. 이런 거 보면. 그럼요. 그러니까 산전수를 다 겪으셨죠. 컷오프도 당하시고. 컷오프 당하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 겪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법사위원장을 하고 있고, 사회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뭐 통쾌하다, 시원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박지원 의원이 그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회를 잘 본다. 그래요. 이 법사위에서 또 여러 가지 사안에 있어서 뭐 청문회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26일 예정된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청문회. 네. 내일 정문이 그 권익위 현안 질의도 잘 좀 봐주세요. 내일 현안 질의 어떤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의원님? 그리고 권익위 관련해서 그 종결 처리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 물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 뭐 뒤에 우리가 논의할 거지만 네. 며칠 전에 천준호 우리 비서실장도 그 저기 피습 당했잖아요. 당 대표님 그때 부산에서 그거 부산대로 그 이송한 거 관련해서 소방헬기. 그거 관련해 가지고 막 조사했잖아요. 네. 조사해 가지고 행동강령 그 관련된 뭐 부산대 병원이라든지 서울대 교수라든지 당시에 소방 그 재난 본부에 있던 그 분들이 행동강령을 위반했다. 이렇게. 그리고 김건희는 무죄.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된 그 이송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유죄. 이런 식으로 지금 결론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필이면 권익위 현안 보고 앞두고 업무 보고 앞두고. 네. 오, 나왔어요. 이것도 결국은 공교롭네요. 이거 물타기 하는 거죠. 김건희 명품백으로만 계속 공격 당할 것 같으니까 이재명 대표 끌어들여 가지고 맞불 작전을 놓는 거죠. 맞불 작전. 그러면은 이제 그 내일 현안 질의할 때 우리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우리가 공격할 거 아니에요. 네. 질의하고. 그렇죠. 그럼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소스를 주는 거죠. 그거 갖고 또 하겠죠. 계속. 그것도 권익위 상황이거든요. 그게. 그렇네요. 법사위원, 그 정무위원 중에 이제 여당 의원도 있으니까 여당 의원들이 이걸 또 이 사안은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그렇죠. 계속 답변하고. 그 명품백 종료된 것만 가지고 질의할 게 없잖아요. 국민의힘이 얼마나 할 말이 힘들겠어요. 없죠, 사실은. 얼마나 할 말이 없을 수 힘들겠어요. 있겠죠. 이렇게.
저희는 그래서 내일 그거에 대해서 제대로 따져 물을 예정이고 네. 그 또 이제 입법 청문회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계속 할 거예요. 그것이 안 받아들이면 저희는 그 받아들일 때까지 싸워야 될 겁니다. 아, 싸워야 된다. 근데 네. 정무위원장이 지금 윤한홍 네. 위원장이죠. 아, 이 국민의힘 위원장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어떻게 회의가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쉽지 않을 것 같기도 뭐 하고요. 어제도 그 인사청문회 하는데 네. 발언을 3번씩밖에 못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5분, 7분, 3분. 주질의, 보충질의, 재보충질의. 어제 몇 시에 끝났습니까? 그래서 7시쯤 끝났어요. 7시쯤 넘어가지고. 그래서 막 빨리 끝나서 아니 뭐 이렇게 왜 이걸 그 청문회라는 인사청문회 하는데 왜 이렇게 발언을 제한을 하냐. 네. 계속해서 있을 계속해서 때까지 하면 의혹이 되는 있으면. 것이지. 아니 그 이진숙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틀 하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야, 이래서 상임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이렇게 싸우는구나라는 걸 내가 지금 현장에서 피부로 느꼈어. 사회가 중요하다. 네. 어제 특히 이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보니까 삼부토건 얘기가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3부터. 삼부토건에 대해서 의원님 질의도 하셨던데 네. 어떠셨습니까? 질의하면서 뭘 느끼셨습니까? 어떻게 질의하셨어요? 삼부토건은 제가 질의 네. 안 해, 거기서 뭐 안 했고요. 예. 제 앞순서가 신장식 신장식 의원인데 그 제 앞에서 하고 해가지고 내가 똑같은 걸 할 수는 없어가지고 다른 질의를 했었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보충 질의 때 하려 했더니 또 그 앞에 또 다른 의원들이 몇 분이 또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핫한 굳이 주제였습니다. 똑같은 삼부토건. 내용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네. 이거 관련해서도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을 관리 감독하는 그렇죠. 저 금융 정책을 담당하는 저 정부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주가 조작에 의심이 있을 때에는 그거에 대해서 조사라는 명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삼부토건 관련해서 주가 조작과 아주 유사한 패턴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데 차트상으로도 누가 봐도 차트상으로도. 이건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에요. 누가 봐도 주가 조작이다. 그 뒤에 차트까지 다 보여줬는데 네.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잖아요. 이게 이제 뭐 그 삼부토건이 작년 5월부터 7월 사이에 주가가 그러니까 5.5배, 네. 1,100원, 1,000원 하던 게 5,500원까지 올랐다. 3개월 동안. 그다음부터 지금 다시 원위치로 와 있는 그런 1,000원대. 상황인데 그 3개월 사이에 특별한 호재도 없었는데 아무런 뭐 공시 이런 거 뜬 것도 없고 오히려 그 8월 달에는 네. 해외 사업에 대해서 철수할 것이다라고 공시가 그래요? 떴는데 그 이전인 7월 달까지 5월부터 7월 달까지 주가가 다 5.5배 올랐어요. 예. 근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게 알려진 것이 그 멋쟁 해병 카톡 단톡방. 멋진 해병 카톡방 예. 거기에서 이종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주포 네. 그 했던 그 전 이종호 블랙홀 씨가 인베스트먼트 대표. 3부 체크하고 네. 요게 요런 게 그 카톡방에 써진 게 5월 14일이에요. 5월 14일인데 5월 바로 14일. 그 다음 날부터 5월 15일부터 급등하기 시작하거든요. 3개월 동안.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5월 16일 날 우크라이나의 영부인이 한국 방문해 갖고 김건희 여사 만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다음 날 5월 17일 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발표해요. 아하. 그죠? 그다음에 7월 달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또 방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에 5월 달에 또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폴란드 방문해 갖고 그 재건 사업 지원한다 할 때 삼부토건이 같이 네. 갑니다. 거기에. 아.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그 시기에 있었단 말이죠. 이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네. 주가 조작한 것이다. 이런 아. 의혹이. 그리고 이런 짧은 시간 안에 그 거래량이 막 뭐 40배 이상 막 튀고 네. 막 그 거래량도 폭등하면서 뭐 주가가 상한가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상한가를 칠 전혀 그런 그 호재라든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예. 오히려 저 삼부토건 같은 경우는 뭐 부채가 400%다라는 뭐 그런 법정 관리 들어갔던 그런 그 기업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그 윤석열 정부와의 네. 그런 관련성 아. 그 뭐 이게 정말 이런 걸 떠나서 정치적 사안을 넘어서 그러니까 자본시장의 신뢰를 아예 떨어뜨릴 수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상해 보이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조작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정도는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네요. 다른 이런 사례가 있으면 조사 안 합니까? 당연히 하잖아요. 그래서 그 조사 명령권을 발동해라라고 하는데 네.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은 안 해요? 네, 그 몇 명의 의원들이 되풀이해서 질문했는데도 끝끝내 대답 안 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도 그렇지만은 의심을 갖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종호 전 대표가
VIP를 김건희 여사라고 얘기를 하고 네. 나중에 뭐 네. 김계한 사령관이 했다가 네. 김건희 여사라고 하고 또 김건희 여사의 인연도 있고 또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뭐 결혼시켰다 뭐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네. 연관성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삼부 토건이 삼부라는 말이 뭐 골프장에 삼부가 또 없다고 하니까 군부대에는 삼부 토건이라고 또 짐작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또 공교롭게도 삼부 토건 관련된 여러 가지 정부 이게 재건사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엮이면서 급등한 그런 주식이 됐고 그러면 과연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자금들이 들어간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거기에서 조사하라라고 국회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즉답을 안 했다. 아니 이게 보통이면 보통 그 정도 그 질의하고 이렇게 구체적인 네. 내용까지 차트까지 보여주면서 차트까지. 이렇게 이건 주가 조작의 전형적인 패턴이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 그럼 살펴보겠습니다라고 정도는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나중에 하든 말든 그건 네, 둘째치고 인사청문회인데. 야 근데 끝까지 버티더라고요. 하하. 이 사람이 왜 이 윤석열 정부에서 네. 황태자처럼 잘 나가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총선 때 있잖아요. 저희가 이 인사도 정말 부적격하다고 생각되는 게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못 살겠다 바꿔보자. 네. 민생 파탄, 경제 폭망 이거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그것도 참혹하게 심판을 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지금 이 김병완 이 내정자는 예. 그 대통령실 인수 시절부터 인수위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그 이제 그 금융과 경제는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그러면서 그 경제금융비서관을 신설해요. 아. 초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네. 임명이 됐어요. 최상목 경제수석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그 우리 아까도 말했지만 민생 파탄 경제 폭망에 가장 큰 원인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재부 차관으로 또 승진을 하다가 그렇더라고요. 다시 이번에는 역대 최연소 장관급 금융위원장으로 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때 네. 승승장구한 그래서 황태자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인데 아하. 사실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금 네. 장관으로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이 과연 국민 정서에 맞는 것이냐 이런 그 문제 제기가 있는 후보이거든요. 이런 내정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질문을 이렇게 하면은 네. 살펴보겠다 정도 나와줘야지. 그래도 좀 우리가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해서 이렇게 승진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거에 꼬리표를 조금이라도 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더라고요. 그만큼 야 이게 참 더 이상해 무섭구나. 보이네. 김건희 여사가 정말 예. 무섭긴 무섭구나. 유아 독존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뭐 대통령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 어제도 계속 쏟아졌는데 금융위원장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될 것 같네요. 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아직 지금 논의하지 않았는데 네. 내일 모레 정도 할 것 같은데 정말 그 뭐랄까요 이렇게 우리 후보자들이 우리 의원들이 질문하는 내내 그 답변하는 그 태도라든지 내용을 보면서 네. 정말 의원들이 많이 실망을 했고 질타를 많이 했었어요. 음. 제가 이제 질문을 한 3가지 정도를 했었는데 첫 번째 제가 질문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2022년 9월 28일 날 레고랜드 사태 터진 거 기억나시죠? 그 유명한 네. 레고랜드 사태. 그렇습니다. 그 김진태 지사가 네. 그 디폴트 선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지자체가 지급 보증한 것을 디폴트 선언하는 바람에 뭐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완전히 지금 뭐 국내로부터 완전 신뢰를 상실했던 맞아요. 그래서 한전이나 도로공사 등 그 공기업의 채권조차도 유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그야말로 국가 경제가 거의 휘청거렸던 그런 사태가 레고랜드 사태 아닙니까? 그 네. 당시에 이 사람이 경제금융 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이게 그 9월 28일에 발생하고 10월 23일 날 무려 25일이 지난 다음에서야 정부가 50조 플러스 알파 지원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25일 동안 네. 뭐 했냐. 아하. 그런데 뭐했냐? 정말 좀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인사청문 요구서에 그 본인이 이제 그
저 장관으로 내정된 이유들을 쭉 적거든요. 거기에 레고랜드 사태에 대해서 적시에 대응함으로 인해서 금융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 아, 그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가 나서 네. 물어봤죠. 그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국가의 경제 상태를 공황 상태로 빠뜨린 그런 거에 대해서 그게 치적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제정신이냐 당신이 이렇게 질타를 했어요. 그랬더니 표정이 막 일그러지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막 이제 뭐 이런저런 변명을 하길래 영상을 딱 틀어줬죠. 네. 그 당시에 22년 레고랜드 사태 터진 다음에 한 달 뒤에 열린 국정감사장에서 네. 당시 김주연 금융위원장이 사과했거든요. 늦장 대응해서. 그러면은 죄송하다. 정부가 인정한 거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영상 보더니 또 인상이 미가 찌푸러지더라.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장관은 사과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경제금융 비서관 당시에는 잘했다라고 하니 이렇게 대통령실하고 그 행정부처가 네. 소통이 제대로 하는 엇박자가 나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게 사태의 본질은요 다 알잖아요. 그 전 정부 그러니까 김진태 지사가 전 채무수 지사 물 먹이려고 했던 거에서 기인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보다 전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 네.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일부러 방기한 거였잖아요. 그때 얼마나 기억나는 장면 있잖아요. 왜 그 난리가 났는데 김진태 지사가 해외 출장 갔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뭐 공항에서 기자들 만나서 뭐 거기서 해명하고 막 그랬던 그때 기억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뭐라고 했죠? 좀 미안하게 됐다 그랬죠. 진짜 맞아요. 또 기가 막힙니다. 논란이 컸었습니다. 네. 그런 지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정부가 네. 뭐 잘못했다 이런 걸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다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은 우리 그 진심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어제 청문회만 보면은 별로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과할 생각이나 잘못했던 생각은. 사과하면 지금 장관하면 안 되니까. 장관하면 안 되니까 장관의 부적격자가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네.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제 한계를 갖고 있는 후보인 거를 또 스스로 확인한 거죠. 네, 김병완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 쇠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삼부 토건 주가 급등하는 과정 여기 조사 관련해서는 확답하지 않았고 또 우리 김현정 의원이 질의한 레고랜드 사태 그 이후 잘했다 자화자찬 그 지적했더니 거기에서 또 글쎄요 별로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김병완 그 금융위원장 내정도 사실은 우리 이제 정치적인 영역에서는 큰 관심이 없지만 네. 정말로 중요한 자리입니다. 금융위원장 자리가.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구제할지 네. 지원할지에 대한 그 금융 지원 정책 이런 것들도 다 여기 가날이고 또 주가 조작이라든지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도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이 이렇게 지금 현재 경제 폭망 민생 파탄의 책임을 있는 사람이 이 자리에 지금 와 있는데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 그래서 물어본 게 뭐였냐면 네. 이 사람이 이제 재경 쪽에서 기재부 쪽에서 오래 근무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경제를 부양하는 이제 방법은 이제 재정 정책을 통해서 이제 많이 부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은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네. 재정 정책 쪽에서도 이렇게 실패한 인사가 과연 그거보다도 경험이 없는 금융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잘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는 거죠. 네. 이분이 이제 21년도, 22년도에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책국장을 했어요. 기재부에서. 그 당시에 있잖아요. 아마 기억을 복귀해 보면 22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그러니까 21년도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폈잖아요. 네. 그 결과로 경제가 4.6%가 상승이 됐고, 그 다음에 그 취업자 수도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22년 만에 역대 최대 고용률을 달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도 회복되고 고용도 회복이 돼가지고 세수가 61조가 넘게 그때 거쳤거든요. 지금이랑 딴판이네요. 예, 그리고 22년도에도 이제 5월 10일 기점으로
그 윤석열 정부고 그 이전은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그때에도 52조가 넘게 초과 세수가 거쳤어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그 공약한 거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하겠다. 그거 공약했었거든요. 그거를 그 59조 추경해 가지고 실제로 했잖아요. 네. 그 재원이 어디서 난 겁니까? 바로 61조 초과 세수 있었기 때문에 국채 발행 없이 그걸 한 거예요. 그거를 자기 치적이라고 또 써놨더라고. 거기에서. 예. 그래서 제가 해서 그 치적으로 한 거 맞죠? 그러니까 맞죠. 그건 치적 맞죠? 그 잘한 거잖아요. 그 적극적 재정 정책.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 재정 정책을 핀 거는 잘한 거다. 그게 재정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모두 뭐라 그럽니까?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고 힘들다. 하더라고요. 예. 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면 그 코로나19 상황보다도 더 비상한 재정 정책, 확장적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는 건전 재정 얘기. 건전 재정만 얘기하고 있으면서 재벌 대기업들 부자 감세만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 작년에 세수가 어땠습니까? 56조가 펑크 났잖아요. 펑크. 올해도 그 세수 결손이 날 게 이제 예상되어 있어요. 본인도 예상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세수가 펑크 난 게 법인세예요. 15조가 넘게 펑크가 났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따져 물은 거예요. 만약에 이 세수가 일단은 그 사람이 기재부 차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수 추계를 잘못한 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어요. 재정 건전성 얘기했으면 세수가 펑크나게 그 세수 추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 책임은 이런저런 또 핑계 대더라고요. 근데 핑계 대자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까지 예측해서 그걸 맞춰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네. 그러면 이렇게 세수가 펑크가 난 게 예를 들어서 민생이라든지 뭐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다 보니까 네. 세수가 좀 부족해졌다라고 하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죠. 부자 감세 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다시. 그럼 후보자는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경제정책국장 시절에 했던 그 적극 재정 정책으로 그 돌아갈 그 정책을 필 생각은 없느냐라고 했더니 여전히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달라진 거 아닙니까? 이 입장이. 재정 건전성만 중요하대요. 네. 그러니까 그 바꿀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정책을 통해서 해결해야 될 그 후보자 자격을 스스로 박탈하는 거죠. 사실은 아하. 이게 그 뭐라 그럽니까? 이게 그 재정 건전성도 작고 예. 또 이렇게 그 경기도 부양하고 이런 것도 이런 저 재정 정책을 할 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감세를 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지금 세수가 펑크날 수밖에 없고 적재 예산을 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는 건데 두 마리 토끼를 엇박자는 걸 잡으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제 얘기가 아니라 조중동에조차도 비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자 감세 논란 여기에 대해서 그걸 하면서 어떻게 또 재정 건전성 또 세수 펑크 안 나길 바랄 수가 있을까? 예. 그러니까 제가 거죠. 그래서 이 인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정부는 국민이 정말 안중에 없나 보다. 안중에 없고 오로지 윤석열 정부의 코드에 맞추는 사람들만 네. 갖다가 그냥 중용하려고 하는구나. 그냥 끝까지 그냥 국정기조 바꾸지 않겠다는 그 말이 허언이 아니었구나. 끝까지 그냥 그 마이웨이 하겠다. 네. 완전히 국민을 상대로 그냥 또 하나의 전쟁 선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하는데 정부의 대책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는데 코로나 때보다 더 비상하다는데 비상한 대책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고 그냥 건전재정 이 얘기만 반복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비판을 해주셨고 참 글쎄요. 그러니까 건전재정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건전재정 못하죠. 왜 세수 펑크가 나냐고 그러니까. 건전재정이 안 되죠.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김현정 의원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질의하시고 정부에서 따져 물을 걸로 저희 생각을 하고요. 국회 상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면 25일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회의 열립니까? 열립니다. 열립니까? 원내 그 실에서 원내대표실에서 연락이 왔고요. 연락이 왔어요? 25일에 2시에 열리는 거로 하고 30분 전에 이제 의총까지 잡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날
본회의가 있으니까 다른 약속 잡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원들에게 네. 대기하라. 네. 뭐 이미 8월 2일까지는 대기령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25일 날 이제 뭐 방송산법하고 노란봉투법, 뭐 차이봉특급법 올라가면 필보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럼 법안 하나당 하루거든요. 24시간 그래서 이후에 쭉 종료할 하면 수가 있으니까. 8월 2일까지 다 처리하는 거죠. 하루에 한 건씩. 그러면은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두 번째 아닙니까? 네. 폐기가 될까 봐 너무 걱정인데 현재였으면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워낙 뭐 지난번에 최혜병 특검법 네. 갖고 필보할 때라든지 그 필보 종료하고 이제 법안 통과시키려고 할 때 결사적으로 항전하는 뭐 팔뚝집까지라면서 하는 예. 그 국민의힘의 태도를 봤을 때는 이거는 만약에 반대 그 찬석포를 제2 요구권 왔을 때 찬석포 찍었다가 그게 발본색원 당하면 그냥 정치 생명 끝나는구나. 이 정도의 그 2억 정도를 느끼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보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8표 이탈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비를 또 해야 될 그런 또 숙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숙제가 있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 만약에 이제 오늘 1차 투표가 결과 발표가 됩니다.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게 되면은 이게 통과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이른바 뭐 친한 의원들,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찬성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근데 뭐 저기 대법원장이 그 추천하는 사람 중에 뭐 하자 뭐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해놓은 네. 상태라서 뭐 그렇게 기대는 지금 바로 이렇게 이번 우리 민주당이 안대로 이렇게 찬성표 던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그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도 만약 네. 당대표가 된 이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이거는 정말 윤한 갈등이 최고조에 하면서 본인의 그 저거에도 아주 큰 타격을 입을 거기 때문에 그런 또 무리한 수는 들지 않을 것 같고 예. 장깨를 부려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수정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일단은 이걸 폐기시켜 놓고 새롭게 또 논의하자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결국 오늘 한동훈 후보의 승리 가능성 네. 커 보인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의원님도. 그렇죠. 그 재판 중의 사건 공소 치하 청탁 폭로 그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전환점이 생기긴 한 것 같아요. 전환점이 생겨서 한동훈이 좀 너무하네. 막 이런 기류는 분명히 생긴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 해서 이 대세를 바꾸기에는 그건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다. 근데 저도 이제 영상을 보면서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 간의 TV 토론 1대1로 뭐 서로 묻고 답하는 그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나경원 후보가 제 개인만 해달라고 그런 겁니까? 제 개인만 뭐 살자고 그런 겁니까? 계속 이렇게 물어보는데 네. 한동훈 후보가 단호박이더라고요. 이게. 그게 맞아요. 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네. 그거 보면서 한동훈 후보의 이런 단호박 모습을 국민의힘 당원들도 어떻게 평가할까? 국민들은 이런 모습 보면서 또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예. 둘 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 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한데 네. 이제 한동훈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된 이후에 후폭풍이 예상되는 대목이죠. 물론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문자 문제도 있고 댓글 뭐 그것도 댓글 팀 운영하는 것도 있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거는 네.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되더라도 지금 이거에 대해서는 그 27명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모든 그 지지자들이나 당원들조차도 분노한 내용 아니에요. 그렇죠. 보수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뭐 뒤통수를 쳤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도까지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당 대표로서 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재판이 네. 진행 중입니다. 그 재판 진행 중이고, 예. 그 다음에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도 이제 고발했잖아요, 누가. 그거 그렇네요. 수사도 받아야 되고. 아니 나는 깜짝 놀랐는데 네. 그 나경원 의원이 동공이 진짜 막 땡그레져 그렇게 막 불안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맞다고 계속 그러다 7번인가를 맞다 그랬다며요. 네네네네. 당황하더라고요 나경원 후보가. 그럼 나중에 뭐 눈물도 보였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네. 한동훈 후보가 좀 거짓말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도 5명, 네. 그 국민의힘이 27명이 같이 고발당한
같이 고발돼서 기소됐는데 자기만 어떻게 뺍니까? 아니 거기 똑같은 사람 거기도 그렇죠. 그 수계잖아요 거기 국힘의힘 그 바로 들고 막 한 거 수계인데 이번에 빠루의 정신 이렇게도 언급하더라고요. 나경원 후보가. 아니 나경원 후보만 뺄 수는 없잖아요. 그렇네요. 빠지면 뭐 다 예. 여야가 합의해서 뭐 공소 저기 이렇게 합의를 한다. 그렇다 해서 공소 취소 권한은 여전히 검찰에 있는 거지만 네. 그런 게 아니면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사실. 나경원 후보만 빠졌다 그러면 또 거기에다 파장이 클 거고. 아유 난리 나죠. 네. 자 어쨌든 참 우리가 볼 때는 국민의힘 내부 이 다툼 진흙탕 싸움이 거의 뭐 자폭전대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파문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후보가 네.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 양반은 불리한 질문이 나오면 있잖아요. 꼭 동문서답하고 유체이따라법을 써요. 이건 사실은 그 본인이 그렇게 법무부 장관 하면서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뭐 네. 그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막 이거는 뭐 저 체포되는 이유, 구속돼야 되는 이유를 막 거의 막 읊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법무장관 시절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증거가 조작되지 않았으면 구속영장 기각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기각됐잖아요. 그렇죠. 그 조작 수사라는 얘기잖아요. 수사라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고- 대북송 관련 조작 수사 주장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그 상황에서 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는데 네. 나한테 청탁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게 한동훈 후보의 폭로에서 시작된 이 갈등 어떻게 증폭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결과도 한번 저희가 지켜보고 저희가 생중계로 여러분께 뭐 전후 사정 분석도 해드리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도 진행되고 있어요. 네. 아무튼 예상대로인 것 같아요. 당 대표 경선 과정은 이재명 대표가 예상대로가 아니죠. 예. 예상 이상으로 예상 지금 이상으로. 많이 나오고 계시죠. 이재명 90%가 후보 넘어가고 90%대 지금 누적 득표율 어떻게 뭐 예상 이상이다. 그렇죠. 보통은 뭐 그 전에 77.77% 네. 그 정도에서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았죠. 보통은 이제 후보가 3명 정도 되면 그래도 한 20% 정도는 그래도 다른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해서 가는 게 보통은 그런 게 보통 일반적인데 네. 90%가 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당원들의 이런 뭐 그만큼 예. 우리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신뢰나 지지가 확고하다는 거죠. 확고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차기 대권 후보 유력한 후보로서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된다라는 게 가장 큰 것 같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윤석열 그 정권하고 이제 민주당하고의 차기 그 대선에 있어서는 결국은 우리는 0.74% 패배했던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그렇게 왔는데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 그 정권은 지금 몰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라는 게 확고하게 당원들이 그 표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최고위원 경선 과정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네. 또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좀 어떻게 또 분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중앙위원회에서 그 연설을 하는 거 보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동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정말 여기 와서 이렇게 연설하니까 너무 좋다. 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과거에 뭐 그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BBK, 다스 그것 때문에 뭐 옥고도 치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픔도 겪었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 당을 위해서 싸웠다. 그리고 컷오프대도 당을 지켰고 이번에 공천까지 받았는데도 또 반납도 하고 취소도 되고 이랬지만 네. 나는 민주당 안에서 계속 싸우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만 예. 그 원외의 최고위원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도 많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동정표 플러스 이제 네. 원외에 있다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선명성 있게 싸울 수 있다는 그리고 그런- 실제로 그 동안에 이제 그 윤석열 정부라든지 박근혜 정부라든지 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실제로 그 싸웠던 투쟁했던 모습들을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네.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계시고 또 예. 유튜브도 뭐 지금 30만 넘지 않았나요? 아 그러는가요? 지금 그 정봉주 TV 엄청 유명합니다. 예. 그거 통해서도 평상시에 뭐 계속 당원들과 소통했기 때문에 인지도도 뭐 가장 높지 않았을까.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합쳐진 것 같아요. 아하. 자, 그래서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선에서 이제 3명은 떨어지게 되는데 참 치열합니다. 제가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진짜. 순위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착화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초반이기 때문에 네. 결과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고. 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그런 것 같아요. 21대 국회, 22대 국회가 달라졌듯이 이번에 선출되는 이 최고위 지도부들은 더 선명성을 가지고 더 치열하게 또 싸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지금 윤석열 정부랑 여당이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네. 협치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지금 개원식도 계속 지금 뭐 보이콧해가지고 지금 못 하고 아직까지 있는 못했죠. 이런 상황, 입학식을 못했어요. 예,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리고 그런 그 지금 현재 시대 상황은 네. 우리 당의 시대 상황은 그렇게 선명 야당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는 윤석열 정부가 저는 자초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맞서는 그 힘찬 투쟁에 더해서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낸 것처럼 민생과 경제도 이렇게 챙기는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이나 외교 이런 것도 챙기는 네. 수권 야당으로서의 모습들만 더 부각시켜 준다라고 하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그야말로 뭐 자폭전대다, 네. 분당대회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면 좀 하나로 뭉치는 그런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드는 전당대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일각에서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뭐 흥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또 최고위원 경선을 보니까 흥행이 또 되고 있는 것 같고. 최고위원에서 정말 재밌죠. 아. 지금 뭐 그 이제 아직은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당원들이 많은 곳이 이제 호남하고 수도권이잖아요. 서울 경기 이쪽이 네.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뭐 아직은 뭐 그 결과를 예측하기는 아직은 섣부르다 이렇게 보는데 그 8명의 후보들이 너무나 다들 개성이 있고 네. 저거 해가지고 정말 초박빙 승부가 날 것 같아요. 아. 지켜보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정치는 네. 뭔가 하나를 딱 각인된 뭔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그 전현희 후보랑 네. 김병주 후보 보면 드는 생각이 아. 딱 정신 나간 국힘 김병주 의원의 그 발언. 네, 그 발언 하나하고 그렇죠. 전현희 의원 네. 전현희 의원이 그 이제 권익위원장으로서 탄압받은 서사도 있지만 또 이번에 그 탄핵 청문회에서 또 이렇게 부상을 당해가지고요. 부상을 다 이해를 당해서 부상을 그게 또 많이 또 부각되는 것 같아. 또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의 탄압받는 이미지에다가 예. 여당한테도 폭행을 당하는 그런 그렇네요. 이미지까지 더 씌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예. 세게 싸우고 있는 여전사. 여전사 그런 게 이미지가 두 개 딱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특히 이번 권리당원 투표 56% 비율로 네.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당원들의 선택이 정말 중요해 보인다. 네. 그리고 이 정말로 저희가 당원 중심 정당을 표방했잖아요. 당원 네. 주권주의를 선언하면서 정말 이제는 뭐 그 당의 모든 선거에 있어서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 네. 입김이 작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당원 주권주의가 실현되고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고 그리고 이게 좀 궁금해서 마지막으로 이것 좀 여쭤보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논의와 관련해서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기 하루 전날에 조사 자료가 포함된 안건을 권익위원들에게 배부했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권익위가 이렇게 안건을 미리 하루 전에 배부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원래는 그 4일 전에 네. 안건을 의원들의 통제하도록 되어 있죠. 안건의 내용을 봐야지 가서 뭐 의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그러고 이제 그동안 권익위에서 의결했던 71건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 중에 유일하게 김건희 여사 건만 하루 전날 그거 줬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뭐 예외 조항이 하나 있나 봐요. 네. 그 예외 조항이 어떻게 돼 있더라? 이게? 예외 조항 뭐 예외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안건 발송이 부적당한 의안이라든지 긴급을 요하는 등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의안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밖에 부득이한 그러면서 그 사유가 뭐냐면 기밀 유지가 필요하고 사회적 관심 사안이어서 그렇다고 그랬답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유아 독존이죠, 뭐. 전 여기서도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죠. 네, 이 모든 이 대한민국의 여러 국정이나 여러 사안들 권력기관들이 김건희 여사로 뭐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돌고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하고 있던데. 예, 건의위원회라고 하고 예. 제가 좀 전에 말한 거 70안건은 그날 전원인 안건을 올라온 70안건 중에 유일하게 요 안건 하나만 빼서 그렇게 했다고 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사안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김현정 의원께서 이제 권익위 현안 질의를 통해서 또 하나하나 여쭤보실 텐데요. 저희가 다음 주에 어떤 또 사안들이 불거졌는지 어떤 것도 더 정확히 봐야 되는지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저희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네. 벌써 1시간 지났어요? 벌써 1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 의원님 다음 주에도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현정 민주당 의원 만나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